안녕하세요. 예, 오늘 2022년도 시험 대비 문제풀이반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우리 지난해 21년도에 봤던 기출문제들, 국가직, 지방직뿐만 아니라 기타 국회직 또 기타 7급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1번.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인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봤던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예상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다소 미흡한지 이런 점을 점검하기 위한 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설명을 잘 듣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또 복습하고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연습하는 이런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인 거. 자, 일단 꼭지점이 틀렸죠. 꼭지점은 발음이 꼭지점하고 된소리가 나니까. 즉, 명사가 만났는데 꼭지라는 명사와 점이라는 명사가 만났는데 꼭지점하고 여기서 찌가 발음되는 건 앞에 기억 때문이고요. 뒤에 이제 점이 점으로, 즉 된소리가 나고, 자, 된소리가 났을 때 합성명사라는 조건, 꼭지와 점, 명사와 명사가 만난 합성명사고, 그러므로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표기에 뭘 쓴다? 즉 사이시옷 받침을 써야 하죠. 따라서 꼭지점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된소리가 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데, 즉 앞뒤의 말 중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우리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틀렸고요. 돌나물, 페트병. 자, 낚시꾼의 경우에는 낚시꾼하고 된소리가 나는데 이미 된소리가 나는 전미사 꾼이 왔고, 그러므로 뒤에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올 때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으니까 낚시꾼의 경우에는 시옷 받침이 없어도 되죠. 그래서 1번은 꼭지점이 틀렸고요. 2번은 자, 흡입하고 한자어면은 량. 이렇게 한자어가 흡입하고 한자어가 왔을 때에는 량을, 그리고 구름처럼 고유어나 외래어가 왔을 때에는 그 자리에는 양을, 이건 공식이죠. 그래서 한자어 흡입했으니까 량을 적었고, 그리고 구름 우리말이니까 양을 적었죠. 또한 지면을 말하는 란과 난도 마찬가지죠. 한자어가 올 때는 란을, 그리고 고유어나 외래어가 올 때는 난을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답 한자어니까 란을 적었고, 칼럼 외래어이므로 난을 적었죠. 이는 표기의 공식이야. 따라서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2번은 모두 맞게 표기됐습니다. 자, 오뚜기 맞죠? 오뚜기라는 부사에 전미사 이가 왔고, 우리말에서 이나 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올 때 앞에 말과 즉 어근, 앞에 오는 어근을 밝혀 적어야 한다. 원래의 뜻에서 변함이 없는 한 밝혀 적는다. 그러므로 오뚜기 밝혀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웃음 밝혀 적어야죠. 오뚜기 맞고요. 자, 쌀아기죠. 쌀아기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쌀아기 하고 맞게 표기했고, 법석은 분명히 소리가 법석하고 된 소리가 납니다. 법석하고 된 소리가 나지만 우리말에서 앞에 오는 말이 기억이나 비읍 받침으로 끝나면, 된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하고, 이를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소리는 법석하고 된 소리가 나지만 표기에는 법석. 이때 석은 좌석석이거든요. 따라서 집회가 열릴 때의 좌석, 법석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 따라서 야단법석, 법석, 즉 예사소리로 표기합니다. 근데 딱따구리가 틀렸죠. 자, 딱따구리는 딱딱이라는 의성어에 울다라는 말과 전미사 이가 만나는데, 이때
뒤에 울다 하고 왔고, 그러면 기억이 뒤로 가는데, 문제는 딱딱 할 때는 같은 음절이 반복되니까, 비록 앞에 기억이나 비읍 받침이 오더라도 뒤에 같은 음절이 올 때는 같은 표기로 쓴다. 지금 쓰임 설명은 모두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설명이죠. 따라서 딱따구리 하고 표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3번은 딱따구리가 틀렸죠. 자, 4번은요.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원래 둘 다 한자어일 때에는 사이시오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찻간 하고 된 소리가 나더라도 사이시오 쓰지 않죠. 왜냐면 둘 다 한자어니까. 또 전세방 역시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오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어이더라도 사이시오를 쓰는 예외가 6개죠. 그 6개는 암기해야 되고요. 곡간, 찻간, 택간, 그리고 숫자, 그리고 횟수, 새빵이죠. 이렇게 6개의 단어는 비록 한자어가 왔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외입니다. 지금 설명 모두 이해되죠? 따라서 곡간, 찻간, 택간, 숫자, 횟수, 새빵은 예외라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지만 화병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은 화병하고 된 소리가 나지만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비록 사이소리 현상이더라도 시옷 받침 적지 않는다. 주의할 건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즉 사이시옷을 적지 않을 뿐이지 발음도 화병, 된 소리가 나고 분명히 의문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임이 맞지만 단지 시옷을 표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즉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게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났는데 다만 둘 다 한자어일 때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번에 맞춤법에 모두 맞게 된 건 정답은 2번이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면 1번은 꼭지점이 틀렸고 3번은 딱따구리가 틀렸고 4번은 화병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매년 어떤 직렬이든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고 있죠. 우리가 쓰다, 싸다, 여기서는 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출제했는데, 자, 이 싸다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얘가 어떤 음식물을 포장하다, 또 어떤 것을 즉 둘러싸다, 또 어떤 것을 감추어두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이런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 그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 있어서 그 어휘를 정확히 찾을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유사한 즉 어휘로 바꾸어 보고 그런 다음 아래에서 그 유사한 어휘로 역시 바꿔서 알맞게 쓰인 말을 찾으라고 했죠. 자,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쌌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포장지에 싸다라는 얘기는 어떤 대상을 포장지로 즉 포장하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둘레를 포장하다. 이런 의미니까 같은 의미로 어떤 물건을 다른 어떤 포장지나 또는 보자기나 이런 걸로 포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3번이죠. 그래서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를 들고 있다. 이럴 때 책을 보퉁이로 포장했지. 그러므로 이때 같은 의미에 포장한다는 의미에 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는 건 3번이고요. 자, 1번은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위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싸다는 주위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미죠. 즉 사람들이 안채를 가로막고 있다, 둘러싸서 가로막고 있다 이런
산길로 향했다. 이때 보침을 싸다는 얘기는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 물건을 싼 거니까, 즉 단지 포장지나 또는 무슨 보자기로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 물건을 꾸린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때 2번은 꾸리다 이런 뜻이고요. 같은 의미로 4번도, 선택지 4번도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두어라. 이때 책가방을 싸다라는 말도 내일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짐을 꾸린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2번과 4번은, 선택지 2번과 4번은 모두 어떤 대상을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우리가 22년도 시험을 치를 때에도 반드시 나오는 유형, 즉 이건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예상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단어가 나오든 그것을 푸는 그 요령, 방법을 익히라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출제하고 있는 남발은 대부분 다의 어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선택지에 나온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럴 때 보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말로 바꾸라고. 즉 친구에게 줄 선물을 포장지에 쌌다라는 얘기는 선물을 포장지로 예쁘게 꾸몄다, 포장했다 이런 의미고, 그럼 아래에서도 그렇게 어떤 대상을 꾸미다, 포장하다 이런 의미로 찾아야죠. 그럴 때 3번에 책을 보퉁이로 쌌다라는 얘기는 책을 보퉁이로 포장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나머지 1번은 아예 전혀 다른 뜻이죠. 둘러싼다, 주위를 둘러싸다, 가로막는다는 뜻이고, 2번, 4번은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린다 이런 의미로 썼죠. 따라서 문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말에서 올바른 문장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분석하고 따져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읽어서 뭔가 우리의 언어 관습상, 습관상 어색하다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야 돼요. 문제는 읽었을 때 매끄럽게 읽히면 이는 올바른 문장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읽는데 뭔가 느낌이 어색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그걸 분석하기 전에 그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다음 선택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게 2개 이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주의할 것은 첫째, 중복된 표현이 있는지. 우리말은 한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된 표현들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낙엽 이런 표현. 이미 낙엽에 떨어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떨어지는 잎이라고 써야 되죠. 그러므로 중복된 표현이 있는지, 또 하나 중의적 표현이 있는지. 중의적 표현은 뭐예요? 2가지 이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중의적 표현이 있는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술어와 기타 나머지 문장 성분의 호응이 올바른지, 특히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또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빠진 게 없는지. 그래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호응 관계를 살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병렬 구조예요. 우리가 병렬 관계라는 얘기는 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오거나 또는 접속부사를 통해서 접속조사를 통해서 또는 접속부사를 통해서 2 단어가 이어질 때 그 둘은 문장의 구성이 동일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 사과와 귤 했을 때 사과와 귤 모두 명사로서 과일을 말하죠. 이렇게 그 나란히 오는 병렬 관계를 이룰 때에는
그 둘이 즉 문장의 구성이나 단어의 유형이 동일한지 이 점을 봐야죠. 자, 선택지 봅니다. 1번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이때 읽히다는 피동사죠. 읽히다 피동사죠. 우리가 읽히다는 사동도 있고 피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책이니까 읽힌다 하고 피동을 썼고, 따라서 이 앞뒤 문장은 이어진 문장인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일 때에는 앞에 종속절과 뒤에 주절이 각각의 주어 서술어가 호응하는지를 보면 돼요. 앞은 날씨가 선선해졌다. 그러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틀린 거 없죠. 정답은 1번. 그런데 2번.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자, 속독이 무슨 뜻이에요? 책을 빨리 읽는다. 이미 읽다라는 뜻이 속독에 들어있죠. 속독은 빨리 읽는다라는 뜻이니까 속독으로 읽는다라는 얘기는 중복된 표현이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하는 것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 것은 이렇게 바꿔야죠. 이렇게 어려운 책을 빨리 읽는 것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하는 것은 이렇게 읽거나. 따라서 읽다와 속독은 중복된 표현이죠. 3번.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 이때 찾기는 무엇을 찾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때 찾다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어때요? 책임자를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앞에 책임자가 되기는 책임자가 즉 보호로서, 되다의 보호로서 책임자가 되다 하고 써있지만, 뒤에 찾다는 책임자라는 보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는 책임자를 찾기로 하고 빠진 목적어를 써야죠. 즉 찾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병렬 구조는 맞아요. 왜냐면 앞에 책임자가 되기,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 명사절이 왔고, 그리고 뒤에도 찾기, 직접 찾기 명사절이 왔으니까 병렬 구조는 맞는데, 문제는 그 뒤에 오는 찾기의 명사절에 목적어가 빠졌다고. 그래서 직접 관리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찾다의 목적어를 넣어줘야죠. 4번은요.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자, 방금 얘기한 병렬 관계인데 이걸 구조적으로 쓰면 이거지. 그는 A와 B에 아주 열성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오는 A와 B는 뭘 취해야 된다고? 병렬 관계. 즉 앞뒤의 문장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A에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어때요? 시화전을 목적어 플러스 홍보하는 서술어, 그리고 일을 꾸미는, 즉 관형절과 일로 끝났잖아요. 그럼 뒤에도 시화전에 하는 관형격 조사가 오는 관형어가 진행을 꾸밀 게 아니라 역시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 이렇게 앞에 문장과 동일하게 써야죠. 이걸 병렬 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건 국어든 영어든 어느 나라 문장이든 같은 공식이야. 즉 이렇게 병렬 관계를 이루는 문장을 쓸 때에는 앞뒤의 구조가 동일해야 한다. 영어에서도 앞에 투부정사인데 뒤에도 and하고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앞에 투부정사인데 and하고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거든. 지금 이해했어요? 따라서 우리말에서도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디에 주목해야 돼?
이와 같은 접속 조사가 등장하거나 접속 부사가 와서 나란히 이어줄 때 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뭐뭐하고 뭐뭐하지만 하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올 때 이 점을 주의해야죠. 자, 어때요? 문제가 짧은 문제지만 골고루 출제됐죠. 중의적 표현만 빠졌고 중의적 표현이 원인인 잘못된 문장만 빠졌고 워낙 중의적 표현은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중복된 표현과 서술어의 즉 호응관계 즉 필요한 목적어가 빠졌죠. 따라서 서술어의 호응관계 그리고 4번 선택지 4번은 병렬 구조의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렬 관계 문장이 나올 때는 의식적으로 그 앞뒤에 대등하게 그 문장 구조가 대등한지 이 점을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앞에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 그랬으니까 뒤에도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이라고 표기를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따라서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4번에요.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질문했어요. 즉 설명 방식을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부정적으로 질문했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것은 긍정적으로 질문했는지 이걸 항상 주의를 해야지. 자, 부정적으로 질문했으니까 나머지 3개는 나왔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봐. 1번 정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2번 원인을 즉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했다는 거지. 3번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지. 4번 사례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이러이러한 상태를 말한다. 자, 쌤이 어떻게 읽었어? 빛공해란하고 꼼꼼히 읽은 게 아니라 정의가 나왔는지 꼼꼼히 읽지 않고 빛공해란하고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뒤로 갔죠. 그래서 아하, 빛공해의 정의를 제시했다. 1번 선택지는 지우는 거죠. 다음 문장. 국제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및 공해 지도에 따르면 자료를 인용했네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3번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것이 빛공해가 심각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제시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돼. 자,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공해가 심각한 국가다. 나왔네요. 그러므로 선택지 3번도 지워야죠. 다음, 빛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우리 빛공해가 주는 뭘 들었어요? 나쁜 영향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수면 부족,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예시를 들었죠. 따라서 4번 사례를 들었다 나왔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이해했어요? 즉 우리 수능 때를 돌아봐봐. 이거보다 몇 배나 긴 것도 여러분들 찾았던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우리 독해 문제는요. 시험장 밖에 나오면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시험장에 틀리느냐? 빨리 풀지 못해서. 결국 시간이 넘겨서. 그래서 결국 풀 문제를 못 푸니까 즉 틀리는 거거든. 따라서 반드시 빨리빨리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가 바로바로 나오게끔 그렇게 접근해야 돼. 어차피 지문을 모두 읽어도 선택지 보면서 지문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이중으로 읽지 말고 알겠어요? 먼저 선택지를 보고 그래서 정의가 나왔는지 나왔다 체크하고 그리고 인용하고 있는지 인용 나왔다 체크하고 그리고 사례를 들었는데 그 사례가 나쁜 영향을 들었느냐 나쁜 영향의 사례를 들었다 체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항상 선택지를 눈여겨보란 얘기야. 사실 우리 시험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점을 판단해야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빛공해의 주요 요인으로
인공 조명이 있다는 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인공 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또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우리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게 빛공해라고, 즉 그 정의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원인으로서 뭐야? 우리가 과도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과도한 이 밤에 켜놓은 네온 사인들,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 그런 원인들은 나와 있지 않죠. 다만 이 빛공해가 주는 피해 상황만, 피해 상황으로서의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님도 가끔 저녁에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뭔가를 찾아보다 잠이 들면 잠이 편치가 않더라고. 그 영향을 빨리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수험생, 우리 학생들은 수험 기간 동안만큼은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에 필요할 때 말고는, 여기서요, 밤에 잠들기 전에 휴대폰은 아예 손에 꺼내지도 마라.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가급적 휴대폰을 멀리 두고, 그리고 이 조명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5번은 역시 문법 문제죠. 기억, 니은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지어라. 요즘 우리 시험 추세는 문법에 있어서는 특히나 점점 더 문제가 세련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용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묻고 있어요. 그냥 단지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특히 우리 문법 용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조사, 어미, 어간, 접사, 어근, 그죠? 이 용어들은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 특히 어간이라는 말과 어근이라는 말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야. 어간의 짝이 되는 건 어미고, 이건 어떤 단어를 살펴볼 때만 나오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용언을 살필 때만 어간, 어미라는 말이 필요하고, 이 어근과 접사는 그런 품사에 상관없이 단어의 형성 과정을 분석할 때, 그것이 파생어일 때 그 뿌리가 되는 단어를 어근, 그리고 거기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새 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 친 기억은 어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용언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걸 예를 들라는 얘기지. 자, 여기서 필요한 문법 지식이 뭐예요? 바로 용언의 활용이죠. 우리가 용언의 활용은 두 가지가 있죠. 규칙과 그리고 불규칙이 있다. 자, 그 용언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 뭐라고 했어요? 어간 뒤에 어미 뭘 넣어본다? 아나 어를 넣어서, 어간 뒤에 어미 아나 어를 넣어서 그것이 변함이 없으면 규칙이고,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면 불규칙이다. 다시 그 불규칙은 세 가지로 나누죠.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우리가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은 5가지가 있죠? 5가지. 사도 바울하고 외우라고 그랬어.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이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고, 반면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여 불규칙, 너라 불규칙, 오 불규칙, 그리고 러 불규칙이 있죠. 자, 이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여 불규칙은 하다로 끝나는 말. 공부하다, 공부하여, 노력하다, 노력하여. 또 너라로 끝나는 거 오다가 들어가는 말. 오다, 오너라, 들어오다, 들어오너라. 오로 끝나는 거 달다, 다오. 이리 다오 할 때 다오, 오 불규칙. 그리고 러 불규칙은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이르러. 4개밖에 없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문제풀이반은 이미 이론에서 한번 걸러졌던 걸 정리하는 거지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반에서 설명하는 게 지금 내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생님이 설명해도 이게 뭔 소리야? 이런다면 지금 기본적인 이론이 부족한 거니까 한 번 더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해야지 그냥 문제풀이반에서 요령만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러 불규칙은 네 가지.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그리고 어간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첫 번째는 이걸 적용해야지. 어미 어를 넣어서 이것이 불규칙이라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불규칙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봐야죠. 자, 1번.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을 얘기하는데 걸음이 빠름에서 빠름을 물어본 거죠. 빠름. 여기서 서술어는 빠르다니까 걸음은 이미 걷다의 명사형이잖아. 그러니까 빠름을 물은 거겠지? 그러면 빠름은 빠르다야. 자, 빠르다에 어가 오면 어떻게 돼? 빨라. 빠르다, 빨라. 빠르다에 아가 오면 빨라. 어때요? 우리말에서 이렇게 어간에 의무음은 뒤에 아나 어가 올 때 탈락해요. 이건 모든 단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규칙이야. 음만 탈락하는 건. 그런데 음만 탈락한 게 아니라 뭐가 생겼어? 리을이 생겼잖아. 어간에 리을이 더왔잖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어간에 리을이 더오면 이것은 르 불규칙이죠. 그래서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맞죠? 기억의 사례로서 1번은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에 니은에 이번에는 어미만 불규칙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1번의 니은의 사례는 노라타가 나왔죠. 노라타는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으로 노라타에 아가 오면 노래가 되죠. 노라타, 노래. 따라서 어간의 히읗도 탈락하고 어미 아도 에로 바뀌니까 이 히읗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1번은 답이 안 되죠. 기억의 빠름은 맞게 예를 들었는데 니은의 노라타가 해당이 안 되므로 답이 안 되죠. 이해됐어요? 자, 2번. 치르다죠? 잔치를 치름. 치르다에 어가 오면 어떻게 돼? 치러. 그냥 음만 탈락했죠? 음만 탈락하는 건 뭐라고요? 규칙. 따라서 이건 규칙 활용이니까 역시 기억의 사례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번도 답이 안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선택지 1번은 기억에 나와 있는 사례 빠르다가 어간이 불규칙한 르 불규칙에 해당하니까 니은도 살폈지만 지금 선택지 2번은 아예 기억부터 얘가 틀렸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니은은 안 봐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라 니은을 보면 하다는 무슨 불규칙이라고? 여 불규칙. 하다는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 그러니까 니은의 하다는 맞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말에 하다가 붙는 말은 여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이죠. 다음 3번. 라면이 부름. 이때 라면이 부름할 때 기본형이 뭐예요? 라면이 불다예요? 붓다예요? 만약에 라면이 불다라면 이건 불규칙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라면이 붓다 디귿받침이라면 불규칙이고 어때요? 기본형이 디귿받침이죠. 라면이 붓다예요. 따라서 여기에 모음의 어미가 오면 불어 리을로 바뀌죠? 그러므로 디귿이 리을로 바뀌니까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그래서 디귿 불규칙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죠. 따라서 3번의 기억의 부름은 예로서 적절하죠. 그런데 니은의 합격을 바람
기본형이 바라다죠? 바라다는 뒤에 아가 오면 바라, 동음 탈락이 일어나니까 이는 규칙이죠? 그러므로 역시 3번도 답이 안 되죠. 3번은 기억의 예는 맞게 들어갔는데 니은의 예, 바라다가 규칙이므로 답이 안 되죠. 자, 4번 우물물을 품. 자, 품은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푸다죠? 푸다에 어가 오면 어떻게 돼요? 퍼. 우리가 유일하게 이 푸다가 우불규칙이죠. 푸다는 어간이 바뀌는 우불규칙. 그러므로 얘가 맞게 됐고요. 자, 니은의 목적지의 이름, 기본형은 이르다죠? 이때 이르다는 목적지에 이르러예요, 일러예요? 이르러. 러가 오는 이르러. 어미 러로 바뀌는 이르다에 어미 어가 오면 이르러 하고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이죠. 아까 러 불규칙의 4개 뭐라고요? 이르러, 푸르러, 노르러, 누르러. 나머지 푸르러, 노르러, 누르러는 색깔이고 이때 이르러는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는 뜻의 이르러, 러 불규칙. 따라서 옳게 예를 들었죠. 정답 몇 번? 4번. 그래서 이 5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답을 망설이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오랜만에 고전문학이 나왔고요. 당연히 고전문학은 어때야 한다? 공부한 게 나와야 된다. 고전문학은 무조건 공부한 게 나와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데에서 항상 나온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전문학을 대했을 때는 2가지 점검해야 돼. 하나는 뭐야? 현대어 풀이. 지금 이 문제도 현대어 풀이를 물은 거죠? 올바른 낱말들을 풀어야 되고요. 2번째는 그 장르를 알아야죠. 어느 시대에 나온 장르인가. 자, 동동은. 작자 미상의 노래인 동동은. 장르가 뭐예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즉 고려인들, 그 중에서도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하죠. 동동은 고려가요로서 전체가 13년으로 돼 있죠. 즉 최초의 원령체 노래야. 최초의 원령체 노래로서 출제된 것만 해도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도 공부했던 거고요. 즉 동동. 그러면 현대어로 풀어보죠. 2월 보름에. 이 원령체 노래이기 때문에 2월, 3월, 4월 이렇게 원령체 노래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시풍속이 등장하고 명절이 등장해요. 그래서 2월 보름이야. 보름에 아은은 감탄구죠. 해석할 필요 없고요. 아, 높이. 당연히 높이라는 부사인데 그 당시에는 연철 표기를 하니까 높이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높이 현. 자, 혀다는 15세기 때는 이렇게 쌍히읗으로 쓰기도 했어요. 무슨 뜻이야? 악기를 연주하다, 켜다라는 또는 불을 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높이 현, 이때 현은 켜다. 높이 켠 등불 다우라. 등불 같구나. 그래서 님의 모습을 등불에 비유한 거야. 즉 마치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출 즈시다. 즈은 모습이죠. 이 즈시 나중에 짓으로 변화하고요. 따라서 이때 만인을 비추실 즉 모습이구나. 아의 동동다리. 자, 이렇게 동동은 아의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이 후렴구가 들어간다는 것도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고려가요에는 뭐 얄리얄리하라 치면 얄라리얄라. 또 뭐 아의 동동다리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3월이 되어 개한, 즉 활짝 핀, 3월이 되어 활짝 핀 만춘, 늦봄이죠. 늦봄에 달에 고지어 진달래꽃이여. 즉 3월이 되어 핀 늦봄에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짓을, 이때 짓이 뭐라고요? 남이 부러워할 짓, 모습이죠. 여기서는 문맥상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자, 이번에는 님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늦봄에 진달래꽃에 비유했죠. 아까 2월 달에는 등불에 비유를 했고 이번에 3월은 진달래꽃에 비유를 했죠. 즉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4월이 되어 아니 늦어, 이때 늦어는 잊어, 늦다는 있다죠. 따라서 4월이 되어 아니 잊어, 아니 잊고 오실셔,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즉 4월이 되니까 잊지 않고 돌아오는구나 꾀꼬리세요, 이 말이야. 여기서 꾀꼬리는 이렇게 철마다 돌아오는데 님은 한 번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거야. 따라 이때 꾀꼬리는 님과 대비되는 사물이지. 자, 조금 전에 2월의 등불, 3월의 진달래꽃은 각각 님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여기 4월의 꾀꼬리는, 4월의 꾀꼬리새는 님과 대비되는 존재. 즉 꾀꼬리는 해마다 돌아오는데 님은 해마다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님과 대비되는 존재로 꾀꼬리를 들었죠. 이때 무슨따는 의문사로서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여기서 녹사는 바로 님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야. 이 녹사가요, 고려의 무신 계급의 직위래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장,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거 있듯이 녹사라는 계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님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녹사야.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나를 잊고신겨, 예전에 나를 잊으셨구나 이 말이죠. 꾀꼬리는 잊지 않고 돌아오는데 녹사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원래 사랑하던 사이가 헤어지면 이유를 모르잖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뚜렷한 이유를 우리가 말하기 어렵듯이 헤어질 때도 사실상 뚜렷한 이유를 말하기 힘들죠. 따라서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예전에 나를 잊으셨구나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무심하다는 말은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자, 또 하나 주의할 거, 이렇게 고전문을 해석할 때 사실 고전문의 정확한 해석은 학자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예를 들어 무슨 딸을 방금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석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딸을 무엇 때문에 이러지 않고 무엇인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심하다 하고 다른 말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고전 해석은 내가 공부한 것만 출제가 되면 매우 쉬워요. 매우 쉬워. 왜? 완전히 엉뚱한 말로 해석해서 냈거든. 알겠습니까? 살짝 비슷비슷한 말로 해석해서 내지 않아. 이해돼요?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고전문학의 해석 문제였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전문학은 내가 공부하면서 만나게 된 것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만났던 고전문들, 수험서에 있는 걸 모두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문제를 풀고 또는 수업 중에 다루고 여하튼 이렇게 기출되어서 만났던, 우리 기출만 해도 어때요? 적어도 10년치, 길게 보면 20년치, 2000년대까지만 살펴봐도 출제된 고전문이 상당하죠. 거기서 이 동동은 한 10여 차례 나왔는데 이렇게
반드시 기출문제만 분석해도 고조문은 만나게 되거든. 그러면 그 고조문을 만나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나는 뭐 한다? 현대어로 풀이. 또 하나는 장르의 특징. 됐습니까? 적어도 이것이 고려가요인지 시조인지 가사문학인지 향가인지 고대가요인지 알겠어요? 장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현대어로 매끄럽게 해석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6번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다음 7번.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한자어 문제도 나오면 한 문제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건데 스님이 그랬죠. 한자를 외우고 갈 수는 없다. 정말 운 좋게 내가 딱 외운 것만 시험에 나온다면 수월하겠지만 그런 운을 기대할 건 아니고 한자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 뜻을 가지고 추리해서 풀자. 즉 먼저 한자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말 뜻을 먼저 기억하자. 그리고 그 우리말 뜻이 어울리는 한자가 뭔가. 1번, 그분은 냉혹한 현실을 잘 견뎌냈다. 현실이 뭐야? 현재의 실태야. 현재에 벌어진 일이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거기 실자는 이렇게 집 우자가 있잖아.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집이야, 집. 현재의 집을 말한 게 아니잖아. 실자가 틀렸죠. 그러면 이때 들어갈 말은 뭐예요? 우리 사실을 말하는 실, 열매 실자, 사실의 실자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현실의 실자가 틀렸고요. 2번은 첫 손님을 야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야박하다 할 때 박자를 봐봐요. 야자는 들 야자고요. 박자는 이게 얇을 박자인데 야박하다는 말의 뜻이 뭐야? 뭔가 인색하다. 뭔가 사람을 대하는데 얍살하다. 이런 의미거든. 따라서 얇을 박자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그런데 3번 왜 틀렸는지 알겠죠? 승부 근성이 느껴진다. 근성이 뭐야? 뿌리 깊은 성질이야. 그 사람의 본래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성격. 그런데 거기 있는 근자는 무슨 근자야? 이거 조의를 표할 근자거든. 우리 근조할 때 이 글자 쓰거든. 안 어울리죠? 누구 죽은 게 아닌데. 따라서 근성할 때는 뭘 써야 돼? 뿌리 근자. 당연히 나무 목별이 있겠죠? 뿌리 근자. 근자가 틀렸죠. 타고난 승부근성이 느껴진다. 근자가 잘못됐죠. 자, 4번에 채용이라는 단어인데 채용이 뭐야?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간에 채용되었다. 이 말은 뭐야? 직원으로 뽑혔다 이 말이거든. 따라서 우리 채용이라는 얘기는 뽑아 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때의 채자에는 뭘 써야 돼? 모을 채자. 수집할 채자를 써야죠. 근데 여기 있는 채자는 뭐야? 빌릴 채자죠. 우리가 항상 한자에 이 조개패자가 들어가면 이건 다 돈과 관련된 거라 그랬어. 따라 이건 돈을 빌릴 때 쓰는 거야. 돈을 빌릴 때 쓰는 거지 사람을 쓸 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쓸 때의 채자는 손수변이 두 번이나 들어가죠. 즉 손톱 손자와 여기 손수변. 그래서 뽑을 채자. 그래서 채용했을 때 채자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손톱 조자 그리고 이 손수변이 붙으면 이 손수변을 우리가 부수라고 하거든. 이 글자는 무조건 손과 관련된 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아까 뿌리 근자 같은 거 나무 목변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이건 그 뜻이 반드시 나무와 관련된다고. 그러니까 이 한자 문제도 여기 나온 현실, 야박, 근성, 채용 모두 다 여러 차례 출제됐던 거야. 문제는 그걸 그냥 단순히 낱말을 외우지 말고 우리말로 푼 다음에 그 우리말과 어울리는 그 한자의 부수를 기억하라고.
알겠어요? 근성했을 때는 뿌리 깊은 성질이니까 이 나무 목변이 왔다. 이런 걸 눈여겨보란 얘기야. 채용한댕이는 뽑아 쓴다라는 얘기니까 용자는 사용할 용자고 이때 모을 채자. 우리 그래서 모아서 이 쟁여놓는 걸 채집이라고 하지. 그렇지? 또 모아서 취하면 채취라고 하고. 따라서 모을 채자 할 때 손수변이 들어간다. 이런 점을 눈여겨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 7번의 정답은 2번이지. 다음 8번은요. 토의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 수능에서 주로 1번부터 6번 사이에 주로 이 듣기평가로 나왔던, 지금은 물론 수능 국어에서도 듣기평가는 없어졌지만 그런 유형에서 응용한 문제인데 지문이 길어요. 이걸 꼼꼼하게 읽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따라서 지금 질문이 토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이 토의인데 그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부터 봐. 그리고 토의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접근하라고. 1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제가 뭐야? 남북한 언어 차이. 어때요? 선택지 먼저 보고 위에 지문을 보란 얘기야. 주제가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야. 토의의 형식으로 맞고 학술적인 주제로 맞죠? 우리 이런 토의 형태를 토의의 종류 중 뭐라고 합니까? 심포지엄이라고 하죠. 심포지엄. 이렇게 전문가의 강연이 먼저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형태를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주제 맞고요. 2번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상식적으로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죠. 사회자는 뭘 하는 거야? 토의의 진행이 원만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회자가 이견을 조정하는 토의는 없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견이 나온다는 건 토론이죠. 따라서 이견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토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미 틀렸고, 또한 사회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틀렸고, 2번은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2번은 사회자의 역할로 즉 적절하지 않고, 또한 토의는 이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즉 발표자의 이견을 조정한다는 것도 틀렸고. 이해됐어요? 정답은 2번. 자, 3번. 발표자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죠? 그러면서 뭘 해야 돼?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왜냐면 토의는 주장하는 대화가 아니죠? 토의는 주장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즉 정보 제공 맞고요.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역을 확인하고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건 선택지 아니. 위에 지문 봐야죠. 청중 A의 질문을 봤더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일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때요? 두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했죠? 갑자기 그런데 두 분 발표자께서는 어느 대학에 근무하세요? 또는 두 분 발표자께서는 학위를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 거 질문하지 않았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 몇 번? 2번. 다음 9번 문제는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공손하게 말하는 이 설명에 적절한 예가 아닌 걸 고르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또 어떤 문제집들은 공손하게 말하기에 이론해가지고 무슨 법칙 이런 걸 또 지식이라고 넣어놨는데 다 헛소리고. 알겠어요? 그런 거 우리 국어의 시험 범위도 아니에요. 그런 거 법칙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 자, 기억.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죠.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정말 멋있었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말했죠? 이러면 된 거지. 이걸 겸양의 법칙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미친놈들이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알겠어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론 떠들지 마. 이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연구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공무원 시험 보는데 무슨 이론을 떠올려.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면 끝. 다음 2번. 니은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길이 막혀서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각한 거야.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렸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때요? 그 사람이 늦은 걸 고려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아이 쇼핑이고 괜찮았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죠? 맞게 했죠. 다음 디귿은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라는 얘기야.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라. 혹시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가니? 그러면 내 탓으로 말을 하려면 아유 제가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력이 딸리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야 네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이거는 탓을 어디에 돌리는 거야?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 이건 틀릴 리가 없어. 이걸 틀리는 친구들은 왜 틀리냐면 자꾸 무슨 법칙을 떠올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우리 국어 문제에서 두세 문제는 항상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야. 이 문제는 상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4번. 리을은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했어요. 가온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 사주는 게 어때? 그랬으니까 먼저 그걸 인정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인정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뒤에 말하라고 했으니까 야, 귀걸이 대신 경희 취향을 모르니까 책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맞겠죠? 따라서 올바른 사례입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죠.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자, 우리 문법 문제 빼고는 이런 독해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야. 수준도 높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대신 이게 1분에 한 문제. 그것도 마킹까지 해야 되니까.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자, 10번도 하버마스를 몰라도 괜찮아. 하버마스가 철학자인지 아니면 버스기사인지 몰라도 괜찮다고. 문제는 이 글에 하버마스의 주장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부합하는 사례를 찾는 거죠. 첫 단락에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밑줄 쳐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공공 영역이 부상하고 쇠퇴했는지 이걸 살폈다는 얘기잖아. 그럼 빨리 아래에서 하버마스가 과연 현대에 와서 공공 영역이 부상하고 쇠퇴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어디에 있겠어? 마지막 단락에 있겠죠. 이해돼요? 마지막 단락에 있겠죠. 그럼 거길 찾아가야죠. 미디어가 점점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공공성이 침식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고 그랬죠. 오히려 우리도 봐.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민주주의적인 토론이 활성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어때요? 악성 댓글이 더 주도하죠.
우리가 악플이 선플을 더 능가하고 주도합니다. 우리도 봐. 잘한 일을 보고 참 반가운 뉴스네요. 이런 건 댓글 안 다는데 뭔가 기분 나쁘고 하면은 이 새끼 누구야 하고 이렇게 나쁜 댓글은 달고 싶어지거든. 그래서 원래 인터넷상의 언론은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하버마스는 미리 경고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이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걸 어디에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즉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국 포인트는 하버마스는 이와 같이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공공영역은 축소됐다. 민주주의적 역량은 감소됐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갑시다.